안녕하십니까. 국가정보학 총론 저자 김직은 박사입니다. 오늘은 파트 1 제3장 4절과 5절에 대한 요약 강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장 4절 국가정보와 정치에 대한 요약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정보와 정치는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정보는 단순한 사실의 나열이 아니라 국가안보와 정책 결정에 직접적으로 투영되기 때문입니다. 나를 알고 적을 알면 백전백승한다는 이 지피지기 백전백승 고전적인 명제처럼 국가정보기관의 정치정보 수집은 정당하고 필수적인 임무입니다. 정치정보는 국내의 정치 상황을 포괄하고 또 국가안보와 직결된 의사결정 기반을 제공합니다. 오늘날 정보기관이 다뤄야 할 영역은 군사와 경제를 넘어서 문화, 사회, 종교의 일위까지 총체적입니다. 결국 국가정보활동은 최고의 지도, 즉 베스트맵을 작성하는 것이고, 이는 정책결정자에게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나침반이 됩니다. 그러나 정보와 정치의 긴장관계는 언제나 존재합니다. 그래서 국가정보기관은 정치 개입을 금지해야 하지만은 풍부한 정보와 영향력을 가진 만큼 정치 공작으로 변질될 위험성은 상존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FBI가 중국 공산당의 정치 자금 유입을 경고한 사례처럼 정당한 정치 개입은 국가안보 차원에서 불가피하다는 것이죠. 문제는 정보기관이 자의적이거나 정치권의 압력에 의해서 특정 세력에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작용할 때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정치화는 의도적인 또 비의도적인 형태로 나타나고 또 불인시적인 그리고 인시적인 정치화 현상으로 나타나고 수집, 분석, 비밀 공작, 방첩 등 전 과정에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외부적인 요인, 즉 정치권의 회의와 유혹, 그 다음에 내부 고발자 등의 행위에 의해서 역시 정보의 정치화의 변수로 이제 작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치안보는 총체적인 안보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정치인은 가장 매력적인 정보 대상이자 동시에 가장 취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국가정보기관의 역할은 민주주의의 원리를 존중하면서도 체제 안정과 헌법과 질서를 지향해야 합니다. 정치인 자유와 기본권 보장이 강화될수록 내부 불만은 줄어들고 결과적으로 정책인 안정이 확보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보의 정치화 문제는 여전히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 정보기관이 자발적으로 정책결정자의 손에 맞춰 정보를 왜곡시키거나 또는 정책결정자가 정보기관에 압력을 행사하는 경우, 정책당국자는 주도형이죠. 또 혹은 선거의 승리를 위해서 정치의 어떤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대표적인 경우인데요. 냉전기 CIA가 소련 군사력을 가장해서 정치에 쟁점화한 사례가 그 예가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국가정보의 정치화는 경계해야지만은 정보와 정치의 긴밀한 접점은 이제 불가피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리처드 하스가 정보 공동체는 소설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즉 결과를 도출해야 한다고 얘기를 하면서 정보와 정책은 가까워질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오히려 정보가 만일 정책과 무관한 태도를 고수한다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죠. 따라서 일정 수준의 정치적인 위험을 감수하되 그 본질은 국가안보와 국민보호에 두어야 합니다. 결국 정보는 독립성과 중립성을 유지하면서 국가정책의 설계와 실행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정치와 맞닿을 수밖에 없는 그 실체라는 것이죠. 다음은 제5절 국가정보활동과 법 규정에서 첫 번째 미국 정보공동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의부터 보겠습니다. 정보공동체는 국가정보국장을 수장으로 하는 18개 기관들의 협력단체입니다.
1947년 국가안보법을 통해서 중앙정보국 DCI 체제와 함께 출발했지만 공식적으로는 1981년 레이건 대통령 명령에 의해서 출범한 것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법적인 근거를 가진 개별 정보기관들의 협력체이기 때문에 별도의 의회법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필요에 따라서 신규 기관이 합류했는데 2006년 마약청, 2019년에는 우주정보국이 추가된 것이 그 사례입니다. 다음은 운영 원리입니다. 정보공동체는 대통령의 자유적인 지시가 아니라 정규 시스템을 통해서 움직입니다. 대통령 지시는 국가정보국장이나 국가안보보장을 통해서 하달되고 실제 임무를 수행할 기관은 기획단계에서 선택됩니다. 계획은 부책임자회의, 도책임자회의 대통령 최종 승인 절차를 거쳐서 실행됩니다. 그렇다면 왜 국가정보국장 체제가 만들어졌을까요? 두 번의 이제 충격적인 실패가 계기가 되었죠. 그래서 첫 번째는 9.11 테러에서 정보 공유 실패가 이제 드러났고, 당시 DCI는 CIA 내부에 대한 영향을 가졌지만은 다른 기관들을 지휘할 권한이 부족했습니다. 둘째, 2003년 이라크 전쟁에서 대량 살상 무기 존재 여부에 대한 분석 오류가 발생했는데 이것은 9.11 테러보다 더 심각한 실패로 이제 평가가 되고 있었죠. 결국 2004년 정보개혁 테러방지법이 제정되어서 DCI 체제가 폐지되고 DNI가 신설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평가를 보겠습니다. 미국 정보공동체는 민주주의 원리인 법의 지배를 충실히 따르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지만 학문적으로는 두 가지 질문이 남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제 굳이 DCI보다 우위의 직위인 DNI를 왜 창설했는가? 둘째는 과연 국가정보국장실이 방대한 정보공동체를 효율적으로 통합 조정할 충분한 권한을 갖고 있는가? 이 부분은 여전히 연구와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2번 미국 국가정보활동의 전개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초창기 국가정보국 운영체제입니다. 미국은 건국 초기 멀러주의와 지정학적인 이점 덕분에 상대적인 안정을 누렸습니다. 따라서 중앙집권적인 정보기관의 필요성을 절감하지 못했고 임시적으로 특별 대리인이 파견되어서 정보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비상설적인 방식이 20세기까지 지속될 수 있다고 믿었다는 점입니다. 그 결과 평시에 상설 정보기관은 존재하지 않았고 이것은 1941년 일본의 진지한 기습을 겪으면서 큰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법적인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특별 대리인 중심의 정보 업무는 신속성과 은밀성을 이유로 의회의 통제를 벗어났습니다. 이로 인해서 정보기관의 운영에 대통령 고유의 권한이라는 인식이 형성되었고 오늘날 제도적 법치적인 국가정보 체계 확립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이제 상설 국가정보기관의 출발을 보겠습니다. 박스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941년 루즈벨트 대통령은 백악관 내 조정정보실을 설치해서 정보기관 간의 기획과 조정을 맡겼고요. 이어서 1942년에 도노반이 이미 이끄는 전략지원국을 창설해서 비밀공작 수행까지 수행하게 했습니다. 전후 1946년 트루먼 대통령은 국가중앙정보총그룹 GIC 그룹을 만들고 중앙정보국장 체제를 도입하여 전략적인 경고와 해외 비밀 활동 조율을 담당하게 했습니다. 정리하면 미국은 진지한 사건을 계기로 해서 비로소 상설 국가정보기관의 필요성을 절감했고 대통령 명령을 통해서 단계적으로 기구를 발전시켰습니다. 이것은 훗날 CIA 창설과 국가정보 공동체 형성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초석이 되었습니다. 이어서 제3번 미 정보 공동체의 기본법과 임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법입니다. 1947년 국가안보법은 NSC, DCI 그리고 중앙정보국장 체제를 창설한 근거가 되었고요. 이후 1992년 인텔리전스 오거나이제이션 액트 즉 정보조직법을 통해서 DCI의 역할이 공식적으로 규정되었고 2004년 정보개혁 테러방지법은 국가정보국장을 신설하여 DCI를 대체하도록 한 것이죠. 이 법은 국토안보부와
국가 대테러센터, 사생활 및 기본권 감시위원회까지 포함하면서 정보 법치 체계를 크게 발전시켰습니다. 다음은 국가정보국장의 권한입니다. DINA는 국가안보와 관련된 모든 정보에 접근할 수 있으며 정보 공동체 내 정보 수집, 분석, 배포를 총괄합니다. 또한 해외 정보 수집 우선권을 결정하고 전자감시나 수색으로 얻은 정보 활용을 감독합니다. 무엇보다 정보 분석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경쟁 분석과 대안 분석 같은 기법을 발전시키는 역할도 맡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CIA 임무는 무엇일까요? CIA 국장은 상원의 인준을 거쳐서 대통령이 임명하며 국내 정보 수사권은 없습니다. 대신 해외 인간정보의 총책임자로서 정보 수집과 조정 업무를 담당하며 필요시 대통령과 DINA가 지시하는 국가 안보 임무를 수행합니다. CIA의 비밀 정보 수집 권한은 처음에는 불명확했습니다. 1947년 국가안보법에는 이에 대한 명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1949년 중앙정보법을 통해서 의회는 사실상 비밀 수집과 활동을 보장했고, 이로써 CIA 비밀 활동은 합법적인 권한으로 인정이 되었습니다. 당시 의회 토론에서 일부 의원은 이를 간첩법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밀 공작 활동입니다. 이것은 이제 전쟁과 외교의 중간지대라는 특성 때문에 오랫동안 논란이 있었습니다. 헌법상 전쟁 선포권은 의회에 있었으므로 CIA 공작이 이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는 문제점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필요성 때문에 결국 법적으로 CIA 제5기능으로 인정되었고, 오늘날 의회는 공작계획의 사전보고, 진행보고, 사후보고를 통해서 철저한 통제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미국 국가정보체계는 1947년 국가안보법으로 출발해서 2004년 정보개혁 및 테러방지법에 이르기까지 법적 제도적으로 발전하였으며, 정보활동은 민주적인 통제 아래 점차 제도화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제4 국가정보와 법규정의 관계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정보와 법규정 핵심은 법치주의 원리와 정보활동의 법적인 성격, 그리고 법집행기관과의 관계입니다. 먼저 정보법치입니다. 법치주의는 민주주의 기본 원리이며 모든 국가기관은 법의 기초에서 운영되어야 합니다. 정보기관도 행정부 소속인 만큼 법치 행정의 원칙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음은 국가정보 업무의 배분 문제입니다. 국가정보가 행정부 고유의 권한인지 아니면 의회의 입법으로 창설되는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있습니다. 행정부 권한에서는 정보 활동을 대통령 고유의 임무로 봅니다. 반대로 의회 부여설은 이제 입법이 있어야만 정보 업무가 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런 식으로 정보 업무는 정책을 지원하는 집행적 성격을 가지므로 행정부 권한설이 더 타당합니다. 세 번째, 정보 업무의 법적인 성격입니다. 입법 창조설과 입법 확인설이 대립되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헌법상 대통령의 고유 권한에 내재된 정보 업무를 국회가 입법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라는 견해가 우세합니다. 다만 비밀 공작은 입법 창설적인 성격을 갖습니다. 다음은 국가정보와 법집행의 차이입니다. 수사는 과거 범죄 사실을 입증하는 사건 중심 활동인 반면에 정보는 국가안보 차원에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분석 활동입니다. 법집행은 적법 절차와 증거 능력이 강조되지만 정보활동은 정책 지원과 예방적인 성격이 더 강합니다. 그러나 양자의 관계는 점차 밀접해지고 있습니다. 국제테러, 마약, 불법 이민 등 초국가적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정부와 수사의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실제로 미국은 1994년 합동특별연구단을 창설했고 9.11 테러 이후에 CIA와 FBI의 정보 공유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가정보와 법집행 간의 협조체제는 민주국가의 필수입니다. 전체주의 국가의 KB처럼 정보와 수사가 통합되면 권력 남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대 민주주의 국가는 두 기능을 분리하면서도 긴밀히 협조하는 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국가정보는 헌법상 대통령 고유의 권한에 내재되지만 업무이지만 법집행과는 성격이 다르지만 현대적인 안보 환경에서 상호 협조와 정보 공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다음은 5. 국가정보활동과 국제법의 관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보 수집 활동과 국제기범입니다. 해외 정보활동은 기본적으로 대상국의 국내법을 위반할 위험성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자국 내 간첩 행위는 형법상 중대 범죄로 처벌되지만 반대로 해외 정보 활동은 국가안보 차원에서 권장되는 이중적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즉 국제 질서 속에서 정보 활동은 국내법으로 불법이지만은 국내적으로는 국제 관행적으로는 묵인되는 영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국제 규범과 스파이 활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907년 헤이그 협정은 전시 간첩을 정의하고 그 처벌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반면에 외교 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정은 외교관의 신분의 정보요원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면제하고 추방이나 교환 조치로 대응하는 방식을 제도화했습니다. 이것은 외교적인 면책특권이 국제법적 장치로 활용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국제형사재판소와 정보활동에 대해서 활동에 관한 것입니다. ICC, 이는 이제 전쟁범죄, 일린범죄 등 국제 강행규범의 위반을 다루지만 간첩행위는 그 범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은밀한 정보 수집은 국제법상 ICC 관할 사항이 아니며 국제 강행규범 위반으로도 보지 않는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 정보활동의 국제법적인 성격입니다. 불법성설은 먼저 이제 해외 간첩 활동이 타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본질적인 불법 행위라고 주장하고, 반대로 합법성설은 정보 활동이 역사적으로 축적된 국제 관행이며 세계 평화 유지에도 기여할 수 있는 활동이라는 실용적인 관점에 서 있습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간첩 활동은 불법성을 내포하지만 동시에 국제 평화 유지라는 긍정적인 기능도 함께 가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가 관할권과 면책특권입니다. 각국은 속지주의를 기본으로 하되 속인주의, 보호주의, 세계주의 원칙을 혼합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 외교관은 비엔나 협약에 따라서 면책특권을 보장하지만 외교관 신분이 없는 비공식 가장 정보원은 적발시 형사처벌이 되거나 추방의 대상이 됩니다. 정리하면 국가정보활동은 본적으로 불법성과 간행적인 합법성이 공존하는 영역이고, 국제법은 이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기보다는 외교적인 절차와 면책특권을 통해서 조정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